안녕하세요, 황우객입니다. 자, 벌써 6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정비라든가 자동차 이제 구조에 대해서 중점 있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 특성을 이용해서 그 위급 상황을 이제 빠져나오는 요령이라든가 그 차를 좀 더 이제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 make love, it seems a little desolate. It's hard sometimes not to look away and think what's the point. 자, 자동차에 있어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그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 이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뭐 기본적인 그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차도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차는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그 물리력에 관해서 이제 그 굉장히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설명한 그 스티어가 그 바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스티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일정 원을 일정 속도로 가속을 할 때 나타나는 그 자동차의 운동 성능을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 스티어만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그 아마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재밌는 그 운전을 즐기시지 않을까. 또 혹은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면은 좀 더 그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스티어는 그 뉴턴이 얘기한 그 원심력과 구심력 그 법칙하고는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실제로 이 실에다가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막 바깥으로 막 돌리고 있으면 돌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그 중심에서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쉽게 그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그 스티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정 원을 일정 속도로 이제 가속할 때 나타나는 그 운동 성능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임의의 그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코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자동차가 요 선대로 내가 원하는 선대로 이렇게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좋겠죠.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슈마우도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요 선대로 움직인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데 요 상태를 그 스티어에서는 이제 뉴트럴 스티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장 이상적인 그 라인 내지는 이상적인 이제 주행 그 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뉴트럴 스티어라는 것 자체는 그 과학적으로는 아니면 혹은 현대 기술로는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중력이라든가 그 회전 가속력 혹은 또 원심력이나 구심력이 그 작용하지 않았을 때 혹은 그걸 완전히 극복을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얼마나 근접하게 만드느냐가 이제 현대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데요. 자, 요거를 가지고 요 뉴트럴 스티어를 가지고 그 자동차의 그 구동 방식이나 이 무게 배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 전륜구동차가 주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륜구동은 이 스티어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언더스티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더는 이제 모자라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자, 전륜구동차는 그 이런 일정 원을 일정한 속도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자, 처음에 시작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가속을 하면 가속할수록 이 회전 반경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자, 주행 라인을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 이 차가 만약에 전륜구동차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넓은 라인을 이제 주행을 하게 되죠. 자, 이 이유는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앞부분에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면은 뭐 지난 강좌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그 전륜차는 앞쪽에 모든 그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엔진이라든가 구동축 자체가 다 모여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무게가 많이 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쪽은 계속 그 중심에서 보자고 하면은 그 앞쪽은 계속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뒤쪽은 계속 그 저항으로 질질 끌려오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같은 원을 가속을 할 경우에 점점 더 회전 반경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걸 반대로 그 뒷바퀴를 굴리는 차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뒷바퀴를 굴리는 차는 그 뒤쪽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무게가 있겠지만 자, 뒤쪽에 좀 더 그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리겠죠. 자, 역시나 출발은 같이 하지만
자, 뒷바퀴 굴림차들, 후륜차들 같은 경우는 요런 라인을 갖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버스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오버스티어는 그 자동차 운동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안쪽으로 계속 꺾어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은 바깥쪽은 밀려 나가지만 자,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꺾어 들어오게 되죠. 자, 오버스티어랑 언더스티어. 자, 전륜차하고 후륜차를 단순히 비교를 했을 때, 전륜차는 같은 원을 계속 가속을 했을 때는 계속 회전 반경이 커지는 반면에 후륜차나 오버스티어 성향을 가진 차들은 그 회전 반경이 계속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오버스티어가 성향을 가진 차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경주용 차나, 왜냐하면 짧은 거리를 더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주용 차나 뭐 이런 자동차로 이제 많이 이용이 되는데요. 자, 이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은 메이커에서 만들 때 무조건 다 오버스티어를 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숙련된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 언더스티어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일정 원을 가속할 때, 자, 지금 이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을 멈출 경우에는 원래 가고자 했던 것보다 안쪽으로 더 빨리 들어올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운동을 멈췄을 때는 그 안쪽으로 이제 딸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메이커에서는 언더스티어 세팅을 많이 하죠. 자, 기본적으로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차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언더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구동 방식이나 무게 배분에 따라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냐 바깥쪽으로 들어오냐라는 라는 거에 대한 그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꼭 전륜 구동차, 후륜 구동차가 뭐 언더스티어가 난다, 오버스티어가 난다라고는 딱 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서스펜션이라든가 그 타이어를 세팅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언더스티어가 날 때는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좀 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자, 오버스티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오버스티어는 사실은 좀 복잡해요. 여기서 감속만 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오버스티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셀을 더 밟아서 속도를 내줘야 안쪽으로 더 꺾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산길이나 내리막길에서 코너를 만났을 때 자기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의도하지 않은 대로 코너 바깥으로 차가 딸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언더스티어 현상인데, 요 언더스티어가 났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들링으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지만 일반 운전자들은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요 상태에서는 감속만 하시면 돼요. 감속만 하시면은 자기가 이제 원하는 방향,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잡는 게 좀 더 수월해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넓어지는데 나는 요 안쪽에 뉴트럴에 가까운 쪽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턱대고 차를 멈춰야겠다 생각을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게 될 경우에는 이 언더스티어는 더 심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륜차는 앞쪽에 무게가 몰려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바깥으로 더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자, 왜냐? 앞쪽에 무게가 몰려있기 때문에, 자, 지난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동차가 바퀴가 있고,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 가속을 할 때는 뒤쪽으로 무게가 이동이 되지만 감속을 할 경우에는 이제 앞쪽으로 무게가 이동이 되죠. 영화에서 보시면은 주인공이 차를 막 타고 가다가 자기는 안전벨트를 하고 급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옆 사람은 앞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앞쪽으로 무게가 쏠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언더스티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더스티어가 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앞쪽에 무게가 있고 앞쪽이 움직이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나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다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깥쪽으로 더 강력한 힘으로 딸려 나가게 되죠. 자, 요럴 때는 악셀에서 발만 이렇게 살짝 놔주시면 돼요. 브레이킹을 하더라도 꽉 밟는 게 아니라 살살 툭툭 치듯이 그렇게 하면은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 속도가 많이 붙었을 때도 좀 더 이제 빠져나가기가 약간 더 수월해지게 되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자동차의 선의 특징, 그러니까 이런 운동 특징 중에
그 또 하나 이 리버스 스티어라는 게 있어요. 자, 리버스 스티어는 이제 어떤 모양이냐? 자, 뉴트럴 스티어랑 이제 같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리버스 스티어는 자, 처음에는 언더 스티어 성향이 오버 스티어 성향이 나다가 점점 이 성향 자체가 언더 스티어 쪽에 이제 가깝게 되는 요런 또 운동 성능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제 차에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여러 메이커들이 많이 이제 개선을 한 상태인데, 자, 요럴 경우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속을 너무 급작스럽게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요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잘 오다가도 브레이크를 한번 잘못 밟았기 때문에 그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현상, 요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죠. 요거는 상당히 그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언더스티어가 난다, 아니면 차가 내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다른 거, 브레이킹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보다도 악셀에서 발을 띄고 차의 속도가 어느 정도 감속되기를 바라는 거, 혹은 또 그거를 속도를 어느 정도 감속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스티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스티어라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그걸 이제 수치로 계산하기도 어렵고 또 그 상황에서 이제 대처하기도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자, 알고 있는 거랑 전혀 모르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굳이 뭐 저걸 이해를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편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 충돌을 잘하는 방법. 물론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피할 수 없을 때 충돌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스티어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스티어를 기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무게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를 내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시는 게, 또 차간 거리를 충분히 벌려놓은 다음에 주행을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러면은 앞차를 내가 추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알려면은 일단 그 스쿼드랑 노즈다이브 현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스쿼드하고 노즈다이브 이름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못생긴 자동차 보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제일 원초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요거를 이제 두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쪽이 앞입니다. 엔진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가 굴러갑니다. 요거는 뭐 전륜구동이든 후륜구동이든 뭐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이시면 됩니다. 자, 차가 출발을 할 때 운전자가 이제 악셀을 밟죠. 악셀을 밟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운전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가요? 붕 하면서 뒤쪽으로 쏠리죠. 뒤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는 그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아보세요.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은 사람 몸이 앞쪽으로 움찔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요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전문적인 영어로 얘기를 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은, 자, 출발을 할 때 뒤쪽에 요쪽에 무게가 걸리기 때문에 앞쪽은 살짝 가벼워지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미세하지만 사람들이 뭐 잘 느낄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수치적으로 보자면은 노면에서부터 이 타이어의 그 접지력을 계산을 해보면은 출발할 때는 이 앞쪽의 무게가 뒤쪽의 무게보다 가벼워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요게 이제 출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심화되는데, 자, 심할 경우에는 앞쪽 타이어가 1cm 이상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갖다가 바로 스쿼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가 출발을 할 때 보이는 성향. 자, 그럼 반대로 노즈 다이브는 뭐냐? 노즈라는 얘기는 이제 자동차의 앞부분, 요 부분을 이제 보통 노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 정도 되겠죠? 요 부분이 다이브는 이제 가라앉는다는 뜻인데, 자,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뭐냐면 정지를 했을 때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앞쪽에 이제 엔진이라든가 요런 거 있는 것 자체의 무게 때문에 차체의 그 앞부분이 가라앉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노즈 다이브 현상.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죠.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제 가정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즘 이제 방송에서 이제 뭐 상황극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상황이냐. 자, 운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내가 앞차를 추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속도를 줄여가지고 쓰면 괜찮겠지만 요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거리가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뭐 피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앞차를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 아마 일반적인 운전자들은 이 상황에서 속도를 줄여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겠죠. 자,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자동차의 모습을 한번 대충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진행을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자, 진행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 그럼 무게가 이제 이쪽으로 쏠려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앞쪽으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특히나 우리나라 차들, 전륜차들 많죠. 앞쪽에 엔진 있는 차들, 앞바퀴 굴림 차들. 급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면은 이 무게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쏠려버리게 돼요. 엔진의 무게가 약 한 200kg, 뭐 가벼운 거는 뭐 100kg 초반대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100kg 미만인 것도 있지만 자, 여기에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한 번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앞쪽에 있는 차량 추돌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쪽에 거의 뭐 힘이 집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갈 때는 없지. 무게는 쏠려 있지. 차는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즈다이브 현상으로 아래로 약간 처지게 되지. 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이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피해 나가는 방법인데 이제 피해 나가는 게 안 된다 싶을 때는 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충돌 위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는 한 여기쯤 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는 그 100%는 사실 아닙니다. 100%는 아니고 속도가 한 80km 미만일 경우에 그 이상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뭐 브레이크를 밟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게 안 될 경우라는 건 이제 가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80km, 70km, 예, 70km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멈춰 쓰거나 이런 게 제일 좋겠지만 그 충돌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감속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막상 여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딱 충돌을 하는 순간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는 게 좋죠. 발을 떼주는 순간과 동시에 앞쪽으로 쏠렸던 무게가 뒤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가거든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때 속력이 한 70km 정도, 60km에서 70km 사이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저는 딱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짧아요. 진짜 한 3, 40m,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저는 그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갖다 받았거든요. 그냥 갖다 받았는데 앞차는 번호판인데만 조금 찌그러지고 제 차 같은 경우도 그 번호판 양 옆으로 조금 이렇게 기스만 나고 말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은 아마 제 차가 앞에 있던 차가 화물차였는데 아래로 들어갔겠죠. 차가 낮아지면서 이쪽에 무게중심이 딱 쏠리면서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급적이면은 감속을 하되 그 원래 운동하고 있는 속력으로 충돌을 하는 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난 정말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쭉 밟으시되 앞차랑 딱 추돌하는 그 순간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감속을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주면 앞쪽에 쏠려있던 무게 자체가 뒤쪽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요런 거 알아두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도 탈출하시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고속일 경우에 물리량을 생각을 해봤을 때 100km에서 140km를 가속을 하는 거나 140에서 180km로 가속을 하는 거 둘 다 똑같이 40km의 차이지만 이 물리량 자체가 보통 한 2배에서 3배 이상 나거든요. 감속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km에서 60km로 줄이는 것 자체는 140km에서 100km로 줄이는 거
똑같이 40km를 감속하지만 그 물리량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속으로 달리는 주행에서는 사실 이 방법은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차 막히고 그 택시나 버스들이 점령한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한 60km 내지는 아니면 80km 미만일 경우에는 이 방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최소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체가 앞쪽으로 떨어지는 것만 막아줘도 충돌을 좀 더 원활하게 잘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피해도 최소화하고. 자, 요런 거 운전하실 때 항상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6번째 시간까지 마치 봤는데요. 사실은 이 강좌 내용 자체가 많이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초적인 원론을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내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과학책에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유념하시고 운전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은 아마 위급한 상황에서도 좀 더 잘 벗어날 수 있고 좀 더 재밌는 차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And I am drunk.